살려주십시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사흘째 폭설이 쏟아지던 강원도 산골. 나무꾼 서구는 나무를 지고 내려오다 눈구덩이에 빠져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르르는 추위 속에서 서구의 눈앞에 흰 저고리 하나가 어른거렸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도 희고 너무나도 차가운 손이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눈보라가 그친 뒤에도 좀처럼 풀리지 않는 사연이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구가 만난 여인은 누구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백운골이라는 마을이 있었지요. 겨울이면 눈이 사람 키만큼 쌓이고 봄이 와도 산그늘에는 눈이 채 녹지 않는 곳이었지요. 마을을 둘러싼 산봉우리들은 사시사철 구름에 걸려 그 모습이 신비롭기 그지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마을을 두고 구름도 쉬어가는 곳이라 부르곤 했습니다. 이 마을 끄트머리 다 쓰러져 가는 초가의 서구라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지요. 서구는 나이 25이 되도록 장가를 들지 못한 총각이었습니다. 집에는 늙고 병든 어머니 정순 한 분뿐 논밭 한 뙑이 없는 형편이었으니까요. 서구는 매일 새벽 지게를 지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그 돈으로 어머니 약값과 하루 끼니를 겨우 잇는 살림이었지요. 사람들은 서구를 두고 심성 하나는 곱다며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그 칭찬이 밥을 먹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리 착해봐야 뭐하나, 가난뱅이, 심성 고운들 누가 알아준다고. 마을 안악들은 뒤에서 그렇게 수군거리곤 했습니다. 서구에게는 두식이라는 어릴 적 동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두식은 입담이 좋고 눈치가 빨라 마을에서 이야기꾼 노릇을 도맡았지요. 장이 서는 날이면 두식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옛날 이야기를 풀어내곤 했습니다. 자, 이리 모여보시오. 오늘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리다. 두식이 목청을 돋우면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자리를 잡았습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말이오,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는데 두식의 구성진 이야기 솜씨의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야기가 끝날 때면 사람들은 저마다 여시며 떡이며 답례를 건네주곤 했습니다. 서구는 그런 두식을 볼 때마다 은근히 부러운 마음이 들었지요. 자네는 참 재주도 좋으이. 나는 그런 말재주가 하나도 없는데 말일세. 이 사람아, 말재주보다 자네 그 진국 같은 마음씨가 더 값진 것일세. 두식이 그렇게 말할 때만큼은 평소의 넉살 좋은 모습과는 달리 제법 진지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그 얘기 들었나? 뒷산에 설녀가 산다는 얘기 말일세. 두식이 나무 그늘 아래서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꺼냈습니다. 서구는 지게를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또 자네 그 헛소리 시작이구먼. 세상의 눈으로 만든 여자가 어디 있단 말인가. 헛소리가 아니라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젊었을 적에 뒷산에서 봤다지 뭔가. 보긴 뭘 봐. 눈보라의 정신이 혼미해져서 헛것을 본 게지. 두식은 손사래를 치며 정색을 했습니다. 폭설이 심한 밤, 산에 오래 머물면 흰옷 입은 여인이 나타난다더군. 그 여인 눈에 홀리면 몸이 그대로 얼어붙는다는 이야기야. 살고 싶거든 눈보라 치는 밤엔 절대 산속에 오래 있지 말라고 하더군. 서구는 콧방귀를 뀌었지만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보다 자네는 나무나 좀 도와주게. 우리 어머니 약값이 밀렸네. 어허, 이 사람 이것도 궁상이구먼. 언제까지 이러고 살 텐가. 자네도
이제 장가를 가야지. 이러다 평생 호라비로 늙겠어. 서구는 씁쓸하게 웃으며 지게를 다시 짊어졌습니다. 장가는 무슨, 이 살림에 누가 나한테 시집을 오겠나. 그 말에는 오랜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백운골은 원래 화전민들이 모여 이룬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한 번 눈이 내리면 바깥 세상과는 길이 끊기다시피 했지요. 그런 까닭에 이 마을에는 유독 산에 얽힌 신비로운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마을 초입 정자나무 아래에는 늘 노인들이 모여 앉아 예시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내 젊었을 적에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네.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최노인이 곰방대를 물며 말을 꺼냈습니다. 뒷산 골짜기 깊은 곳에는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지. 눈 오는 밤에 그곳에 오래 머물면 산신령의 자손을 만나게 된다더군. 그 일을 만난 자는 반드시 무언가 약조를 하게 된다지. 그 약조를 지키면 복이 오고 어기면 화가 미친다고 하였네. 젊은이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아버지도 참, 그게 다 옛날 사람들 지어낸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허허, 두고 보게나. 세상 일이란 게 알 수 없는 법이니. 최 노인은 그렇게 말하며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서구와 두식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 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공통점이 있었지요. 다만 두식의 어머니는 몇 해 전 재가를 하여 이웃마을로 떠난 뒤였고 두식은 혼자 남아 삭시를 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자네나 나나 처지가 딱 하기는 매한가지 아닌가. 두식은 종종 그렇게 말하며 씁쓸하게 웃곤 했습니다. 그런 두식에게 서구는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입담 좋고 넉살 좋은 두식이었지만 속으로는 늘 남들보다 못한 처지를 부끄러워했지요. 그런 두식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오직 서구뿐이었습니다. 두식이 자네, 오늘도 장에서 이야기 파리 좀 했는가? 서구가 웃으며 묻자 두식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지. 연몇 가락은 얻어먹었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처지를 위로하며 지내왔습니다. 그해 초겨울 정순의 기침이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요 며칠 기침이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서구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정수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찬 바람 좀 쐬어 그런 게지. 며칠 지나면 나을 것이다. 하지만 기침은 좀처럼 낫지 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밤이면 정순의 기침 소리에 서구도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지요. 이러다 큰일 나겠다. 약이라도 지어드려야 할 텐데. 서구는 마을 의원을 찾아갔지만 약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 약은 귀한 약재가 들어가서 값이 좀 나갑니다. 의원의 말에 서구는 힘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서구는 평소보다 갑절은 더 많은 나무를 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나무를 곱절로 해왔으니 며칠은 걱정 없으실 겁니다. 서구가 지친 기색도 없이 웃어 보이면 정수는 오히려 마음이 아팠습니다. 애비야, 몸도 성치 않은 내가 이리 무리하는 게 나는 더 걱정이구나. 어머니가 나으시는 게 우선입니다. 제 걱정은 마십시오. 어깨가 짓눌리도록 나무를 지고 산을 오르내리면서도 서구는 단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폭설이 몰아치던 밤 서구가 깊은 산속까지 들어가게 된 까닭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구는 결심했지요. 내일은 뒷산 깊숙한 곳까지 가서 나무를 해 와야겠다. 평소라면 가지 않던 산 깊은 골짜기, 그곳에 아름드리 소나무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문제는 그곳이 두식이 말하던 설녀, 이야기의 무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서구에게는 미신보다 어머니의 약값이 더 급했습니다. 설마 그런 게 진짜 있겠는가? 다 헛소문이지. 서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벌써 눈발이 하나둘 흩날리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그날 밤 서구는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마음 한구석이 뒤숭숭했지요. 그것이 다가올 일에 대한 예감이었는지는 그때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하늘이 온통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서구는 지게를 지고 평소보다 이른 시각에 집을 나섰지요. 어머니, 오늘은 좀 늦을지도 모릅니다. 저녁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조심하거라. 눈이 심상치 않구나. 정수는 기침 사이로 아들의 등에 대고 몇 번이나 당부했습니다. 서구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서둘러 산길을 올랐습니다. 산 중턱에 이를 무렵부터 눈발이 굵어지기 시작했지요. 이 정도야 늘 있는 일이지. 서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골짜기 깊숙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과연 두식의 말대로 그곳에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즐비했습니다. 서구는 신이 나서 도끼를 휘두르기 시작했지요. 나무 하나를 베어 넘기고 또 하나를 베어 넘기며 시간 가는 줄 몰랐지요. 그러나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사방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눈보라가 몰아쳐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나. 서구는 서둘러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눈에 덮인 산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지요. 길이 어디로 갔지? 서구는 이리저리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눈은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발이 푹푹 빠질 때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 했지요. 바람 소리는 마치 짐승의 울부짖음처럼 들렸습니다. 서구는 몇 번이고 걸음을 멈추고 방향을 가늠해 보려 했지만 눈보라 속에서는 그마저도 소용없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한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끝이다. 서구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발이 점점 더 무거워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발밑이 푹 꺼지며 몸이 눈구덩이 속으로 굴러떨어졌지요. 으악! 서구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깊은 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눈구덩이 속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서구는 온몸이 눈에 파묻힌 채 빠져나오려 발버둥 쳤지요. 하지만 눈은 발버둥 칠수록 더욱 무겁게 그를 짓눌렀습니다. 사람 살려. 거기 아무도 없소. 서구는 있는 힘껏 소리쳤지만 매서운 바람 소리만 되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몸의 감각이 서서히 사라져 갔습니다. 손끝, 발끝부터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 온몸으로 번져갔지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서구는 흐려지는 정신 속에서 어머니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서구는 마지막 힘을 다해 다시 한 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서구는 몽롱한 정신 속에서 누군가 자신을 안아 올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살을 애는 추위 속에서
이상하게도 손 하나만은 서늘하고 부드러웠습니다. 서구는 힘겹게 눈을 떴지요. 흐릿한 시야 속으로 새하얀 옷자락이 어른거렸습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낯선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에 나직이 울렸습니다. 목소리는 마치 눈이 소복이 쌓이는 소리처럼 고요했습니다. 서구는 그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한 채 다시 정신을 잃었지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서구는 낯선 동굴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동굴 안에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고 온몸이 따뜻한 온기로 감싸여 있었지요. 곁에는 흰 저고리를 입은 여인이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여인의 피부는 눈처럼 희었고 검은 머리는 밤하늘처럼 깊었습니다. 그 얼굴이 어찌나 고운지 서구는 순간 넋을 잃고 바라보았지요. 괜찮으십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인이 나직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를 구해 주셨습니까? 서구가 힘겹게 입을 떼며 물었습니다. 여인은 대답 대신 살며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조남이 어찌 되십니까? 서구의 물음에 여인의 표정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름은 묻지 마십시오. 여인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어찌 그러십니까? 목숨을 구해 주신 분의 이름조차 모른 채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제 이름을 아셔서 좋을 것이 없습니다. 부디 그냥 넘어가 주십시오. 여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슬픔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서구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그 눈빛에 담긴 간절함에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만 약조해 주십시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목숨을 구해 주셨는데 무엇을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오늘 밤 이곳에서 있었던 일을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인의 눈빛이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해 보였습니다. 서구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약조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인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마치 겨울 햇살이 눈밭에 비추는 듯한 미소였지요. 동이 트기 시작하자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제 눈보라가 그쳤으니 산을 내려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만, 언제 다시 뵐 수 있겠습니까? 서구가 다급히 물었지만 여인은 그저 옅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이 약조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 말을 남기고 여인은 동굴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서구가 몸을 일으켜 따라 나섰을 때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습니다. 새하얀 눈밭 위로 발자국 하나 남아 있지 않았지요. 그 자리에는 다만 서구가 덮고 있던 자신의 낡은 저고리 한 벌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란 말인가? 서구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일이 앞으로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서구는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산을 내려왔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었지요. 이 녀석아, 대체 어디서 뭘 하다 이제 오는 게냐? 정수는 반가움 반, 걱정 반으로 아들을 붙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구는 어젯밤 일을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인과의 약조가 떠올라 입을 다물었지요. 눈보라의 길을 잃어서 산속 동굴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그렇게만 둘러대고는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몸을 뉘었습니다.
이 소식은 금세 마을에 퍼졌습니다. 서구가 폭설에 밤새 산에서 못 돌아왔다더군. 거참 살아 돌아온 게 용하네 그려. 두식이 그 소식을 듣고는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정말 괜찮은가? 그 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겐가? 두식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서구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저 눈구덩이에 빠졌다가 겨우 기어 나온 게 다일세. 에이, 그 말을 믿으라고. 자네 얼굴이 왜 그리 붉어지는가? 내 얼굴이 붉어지긴 뭘 붉어져. 추위에 얼어서 그런 게지. 두식은 미심쩍은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설녀를 만난 건 아닌가? 허튼 소리 그만하게. 그런 게 어디 있다고. 서구는 애써 웃어넘겼지만 속으로는 뜨끔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구는 좀처럼 그 밤의 이야기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을 감으면 자꾸만 그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지요. 서늘하면서도 따뜻했던 손길, 눈처럼 흰 얼굴, 나직한 목소리까지. 내가 어찌 된 게 아닐까. 서구는 혼자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겨울이 가고 산에도 봄 기운이 완연해졌습니다. 녹담한 눈 사이로 파릇한 새싹이 고개를 내밀 무렵이었지요. 어느 날 아침 마을 어귀에 낯선 여인이 쓰러져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 여자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아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군. 행색을 보아하니 먼 길을 떠돌아온 것 같던데. 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예감이 들었는지 서둘러 마을 어귀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옷을 걸친 여인 하나가 기진맥진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인의 얼굴을 본 순간 서구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지요. 새하얀 피부, 검은 머리칼, 그리고 어딘가 나직은 눈매. 그것은 분명 그날 밤 자신을 구해준 바로 그 여인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리시오. 서구는 황급히 여인을 들쳐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갑자기 낯선 여인을 업고 온 아들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마을 어귀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우선 방에 눕히겠습니다. 정수는 아들의 다급한 얼굴을 보고는 더 묻지 않고 방을 내주었습니다. 며칠간 정성껏 병구안을 한 끝에 여인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인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운골이라는 마을입니다. 몸은 좀 어떠십니까? 서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인은 방 안을 둘러보다 서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두 사람 모두 말을 잊지 못했지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본 듯한 눈빛이었지요.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갈 곳은 있으신지요? 정순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인은 잠시 머뭇거리다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보름이라 하옵니다. 오갈 데 없는 처지이옵니다. 가족은 없으신 겐가? 정순이 다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저를 반겨줄 곳은 이제 어디에도 없습니다. 보름의 목소리에 담긴 쓸쓸함에 정수는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딱 하기도 하지. 우선 몸이 나을 때까지 여기 머물 거라. 정수는 인자한 얼굴로 보름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그렇게 보름은 서구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보름은 몸이 회복된 뒤에도 딱히 갈 곳이 없다며 집안일을 거들었지요. 빨래며 바느질이며 손끝이 야무지기가 이를 데 없었지요. 세상에 이 처자 솜씨 좀 보게. 우리 집 형편이 다 피겠구나. 정수는 보름을 볼 때마다
흐뭇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서구는 보름과 마주칠 때마다 괜히 얼굴이 붉어지곤 했습니다. 보름 낭자는 왜 갈 곳이 없으신 겁니까? 어느 날 저녁 서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보름은 잠시 먼 산을 바라보다 나직이 답했습니다. 저는 원래 있던 곳에서 더는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세한 사정은 훗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여기 있고 싶습니다. 보름의 눈빛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할 사연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서구는 그 이상 캐묻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그 눈빛이 그날 밤 동굴에서 본 여인의 눈빛과 겹쳐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정수는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는 마음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얘야, 보름이 저 아이 어떠하냐? 색시감으로 말이다. 어느 날 밤 정순이 넌지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서구는 화들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어머니도 참, 갑자기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눈에는 다 보인다. 서로 좋아하면서 왜 그리 어색해하는 게냐? 하지만 저는 가진 것이 없는 몸입니다. 보름 낭자를 고생시킬까 두렵습니다. 고생이야 지금도 하고 있지 않느냐.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라면 그게 무슨 대수더냐. 정순의 말에 서구는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구는 그날 밤 몇 번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대로 마음만 품고 있다가는 평생 후회할지도 모른다. 가진 것 없는 내가 낭자에게 무슨 자격으로 청혼을 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서구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며칠 뒤 서구는 용기를 내어 보름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보름 낭자, 저는 가진 것 없는 나무꾼이오나 낭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보름은 놀란 눈으로 서구를 바라보다 이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정말 받아주시겠습니까? 낭자가 어떤 사람이든 저는 그저 낭자의 마음이 진실됨을 압니다. 그 말에 보름은 결국 눈물을 떨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그의 첫눈이 내리기 전 조촐하게 혼례를 치렀습니다. 혼인 초 두 사람의 나날은 소박하지만 정겨웠지요. 서구는 여느 때처럼 새벽마다 지게를 지고 산에 올랐고 보름은 그런 남편을 위해 늘 따뜻한 조반을 지어놓고 기다렸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돌아오세요. 뒷산에 진달래가 곱게 피었더이다. 보름이 그렇게 말하면 서구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재촉하곤 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 서구는 나무를 팔고 돌아오는 길에 들꽃 한 다발을 꺾어 왔습니다. 이런 것 좋아하실지 모르겠소만. 서구가 쑥스러워하며 내민 꽃다발에 보름은 환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 씀씀이가 세상 무엇보다 귀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가진 것은 적어도 마음만은 넉넉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되면 두 사람은 함께 밭에 나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보름의 손끝은 야무지고 재빨라 남들보다 갑절은 빨리 일을 해치웠지요. 어허, 이 사람 이거 나보다 낫구먼. 서구가 감탄하면 보름은 살며시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마루에 나란히 앉아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저 달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시오? 어느 날 서구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보름은 잠시 말이 없다가 나직이 대답했습니다. 그저 이 순간이 오래도록 계속되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옅은 불안을 서구는
미처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내의 손을 꼭 잡아주며 이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 반드시 이 나날을 지켜내겠소. 그 다짐은 훗날 두 사람이 겪을 시련 앞에서 서구가 몇 번이고 되새기게 될 말이었습니다. 정순 또한 며느리와 함께하는 나날이 즐거웠습니다. 아가야, 이리 와서 이 배짝이 좀 봐다오. 내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는구나. 어머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편히 앉아 계세요. 보름은 시어머니의 잔심부름 하나하나를 마다하지 않고 살뜰히 챙겼습니다. 겨울이 오면 정순이 좋아하는 팥죽을 쑤어 올렸고, 여름이면 시원한 오미자차를 내어드렸습니다. 내 평생 이리 호강해 보기는 처음이구나. 정수는 그렇게 말하며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런 소소한 행복이 쌓여 갈수록 세 식구의 정은 더욱 깊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하리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지요. 혼이 난 지 2해째 되던 겨울, 정순이 크게 알아누운 밤이 있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정수는 밤새 헛소리를 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서구가 발을 동동 구르며 의원을 부르러 나섰지만 폭설로 길이 막혀 좀처럼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여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보름은 그렇게 말하고는 홀로 뒷산 깊은 곳으로 향했습니다. 캄캄한 밤, 눈보라 속으로 사라지는 아내를 보며 서구는 애가 탔습니다. 위험하니 가지 마시오. 어머니는 내가 어떻게든 지켜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방도를 찾아오겠습니다. 보름은 그 말을 남기고 눈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1시경쯤 지났을까, 보름이 새하얀 얼음, 조각처럼 맑은 물이 담긴 호리병 하나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산꼭대기 만년설이 녹아 고인 물입니다. 어머니께 먹여 드리십시오. 서구는 반신반의하면서도 정순의 입에 그 물을 흘려 넣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물을 삼킨 정순의 열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좀 어떠십니까? 한결. 시원하구나. 정순이 힘겹게 눈을 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정순은 고비를 넘기고 이튿날 아침에는 완전히 열이 가라앉았습니다. 보름아, 내 덕에 내가 살았구나. 정순이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께서 강령하셔야 저희 세 식구가 온전할 수 있습니다. 보름은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구는 그날 밤 아내가 다녀온 곳이 어디인지, 그 호리병 속 물이 대체 무엇인지 차마 캐묻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내가 무사히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이었지요. 그날 이후 서구는 아내에게 더 깊은 고마움과 함께 말 못할 궁금증을 동시에 품게 되었습니다. 그 궁금증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자라나 훗날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정순의 생신을 맞아 작은 잔치가 열렸지요. 보름은 정성껏 음식을 장만하고 정순이 좋아하는 나물 반찬까지 손수 묻혀 올렸습니다. 아가야, 오늘 같은 날 이리 정성을 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어머니 생신인데 이 정도는 당연한 것입니다. 잔치가 끝난 뒤 정수는 조용히 보름을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아가야, 내 너에게 줄 것이 있다. 정수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낡은 은비녀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시집을 때 친정어머니께 받은 비녀란다. 오랫동안 딸이 없어 물려줄 리가 없었는데 이제 내가 내 딸이나 다름없으니
내게 주고 싶구나. 보름은 그 비녀를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 이리 귀한 것을 어찌 제가 받아두거라. 내 진심이니라. 정순이 손수 보름의 머리에 비녀를 꽂아 주었습니다. 이제야 정말 내 며느리 같구나. 보름은 그 비녀를 만지작거리며 나직이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비녀는 훗날 보름에게 있어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장 소중한 증표가 되었습니다. 서구도 그 광경을 문 밖에서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저리 아내를 아끼시니 나도 더욱 정성을 다해야겠구나. 그날 밤 세 식구는 화롯가에 둘러앉아 오래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정수는 젊은 시절 이야기를, 서구는 어릴 적 개구쟁이 짓을, 보름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의 기억을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가야, 내가 처음 이 집에 왔을 때는 몸도 성치 않았었지. 그때는 정말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보름의 그 말에 담긴 깊은 뜻을 그때 정순과 서구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화목한 밤이 오래도록 이어지기만을 바랄 뿐이었지요. 그러나 세상 일이란 게 바람대로만 흘러가지는 않는 법이었습니다. 서군의 살림이 나날이 피는 것을 보고 마을 부자 김첨지가 은근히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첨지는 백운골에서 가장 많은 논밭을 가진 부호로 욕심이 많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지요. 저 집이 언제부터 저리 형편이 폈다는 겐가. 그 며느리 솜씨가 예사롭지 않다더니 김첨지는 딸 하나를 두고 있었는데 나이가 차도록 마땅한 혼처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복에 자네 그 나무꾼을 한번 만나보고 싶네만. 어느 날 김첨지는 사람을 보내 서구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서구는 영문도 모른 채 김첨지의 사랑채로 들어섰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어르신? 어허, 이리 앉게. 내 자네에게 긴히 할 말이 있어 불렀네. 김첨지는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은근한 말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내 슬하에 딸아이 하나가 있지 않은가. 듣기로 자네 부인이 몸이 그리 약하다지. 저러다 오래 못 가면 어쩌겠나. 내 딸을 후실로라도 드리면 어떻겠는가. 재산은 내 넉넉히 챙겨주겠네. 서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제 아내는 지금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허허, 이 사람 너무 정색하지 말게. 다 자네 앞날을 생각해서 하는 말일세. 논열 맞이기를 얹어주겠네. 이만하면 나쁠 것 없는 이야기 아닌가. 서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어르신 뜻은 감사하오나 저는 제 아내 하나면 족합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다 한들 제 마음까지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서구는 사랑채를 나섰습니다. 김첨지는 헛웃음을 지으며 혀를 찼습니다. 쯔쯔, 저리 미련해서야 원. 두고 보게 곧 후회할 날이 올 걸세. 그날 밤 서구는 아내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조심스레 털어놓았습니다. 오늘 김첨지 어른이 나를 불러 이상한 이야기를 하셨소. 서구가 자초지종을 말하자 보름의 얼굴에 옅은 그늘이 스쳤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이 곤란한 일을 겪으셨군요. 죄송합니다. 당치 않소. 당신 때문이 아니라 그 어른의 욕심 때문이지. 그래도 혹여 저 때문에 더 좋은 혼처를 마다하신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구는 아내의 손을 꼭 잡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내게는 당신이 세상 무엇보다 좋은 혼처요. 그러니 그런 걱정은 마시오. 보름은 그 말에 눈시울을 붉히며 남편의 어깨에 가만히 기대었습니다. 이 일은 곧 마을의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서구가 김첨지 어른의 그 좋은 제안을 걷어찼다지 뭔가. 아니, 논열 맞이기를 마다하다니. 제정신인가. 그만큼 부인을 아낀다는 게지. 사람이 참 한결같구먼. 두식도 이 소식을 듣고 서구를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정말 그 좋은 제안을 거절했는가? 내 아내를 두고 어찌 그런 걸 받아들이겠는가? 허허, 자네도 어지간하이. 그래도 살림 넉넉해지는 걸 마다할 것까지야. 두식이 자네는 재물이 그리 중한가? 나는 사람 마음이 더 중하다고 생각하네. 두식은 그 말에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이라면 과연 그런 제안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쳤기 때문이었지요. 자네 그런 점은 네, 늘 부럽다네. 두식은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부러움 뒤편에는 서구에 대한 알 수 없는 시샘도 함께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샘은 훗날 두식이 보름의 정체를 캐고 다니는데 은근한 불씨가 되었지요. 김첨지는 그 뒤로도 앙심을 품고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저 집 며느리가 뭔가 수상하다는 소문이 있던데 자네도 들었는가? 김첨지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은근히 보름에 대한 험담을 흘리고 다녔습니다. 내 진작부터 그 여인이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었네. 이렇게 김첨지의 앙심과 두식의 시샘이 서로 뒤엉키면서 보름을 향한 마을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정작 보름은 그런 속사정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시어머니와 남편을 정성으로 섬기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혼인 후 서군의 살림은 눈에 띄게 나아지기 시작했지요. 보름의 길쌈 솜씨가 뛰어나 짠 배를 장에 내다 팔면 값을 후하게 쳐주었지요. 이 배는 대체 어찌 짜셨길래 이리도 곱단 말이오? 장터 상인들마다 보름의 배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서군의 살림은 몇 해 지나지 않아 제법 형편이 피었습니다. 초가지붕도 새로 얹고 정순의 약값 걱정도 덜게 되었지요. 정순은 며느리를 볼 때마다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구나. 복덩이가 들어왔어. 서구 또한 보름과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서구는 아내에게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해 여름 마을에 유난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요. 집집마다 마당에 평상을 내놓고 더위를 식히던 때였지요. 그런데 보름만은 한여름에도 늘 서늘한 뒷방에 머물렀습니다. 여보, 이리 나와 평상에서 함께 바람이라도 쐬지. 그러오. 서구가 권해도 보름은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습니다. 저는 더위를 잘 견디지 못합니다. 방 안이 편합니다. 게다가 보름은 부엌에서 불 때는 이를 극도로 꺼렸습니다. 아궁이에 장작을 넣어야 할 때면 늘 다른 핑계를 대고 자리를 피했지요. 어머니, 오늘 밥은 제가 짓겠습니다. 정순이 며느리 대신 부엌 일을 하는 날이 이상하리만치 잦았습니다. 서구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몸이 원래 찬 체질인가 보다. 하지만 마을 안악들 사이에서는 조금씩 다른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해마다 여름이면 온천물로 몸을 씻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뒷산 자락에 뜨거운 물이 솟는 셈이 있어 안악들이 모여 목욕을 하곤 했지요. 보름 아씨도 같이 가십시다.
온천물에 몸 좀 담그면 개운할 것이요. 마을 안악들이 여러 번 청했지만 보름은 매번 몸이 좋지 않다며 사양했습니다. 저는 뜨거운 물에 몸이 잘 맞지 않습니다. 허허, 그 무슨 이상한 소리요. 뜨거운 물 싫어하는 사람도 있소. 안악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습니다. 그 뒤이야기는 곧 두식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두식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을 반짝이며 서구를 찾아왔지요. 이 사람아, 자네 부인 말일세. 좀 이상하지 않은가? 뭐가 이상하다는 겐가? 서구가 애써 태어난 척 되물었습니다. 불도 꺼리고 뜨거운 물도 꺼린다는 게 예사일은 아니지 않은가? 몸이 찬 체질이라 그런 게지. 그게 뭐 대수라고. 자네, 혹시 그날 밤 산에서 있었던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 두식의 물음에 서구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아무 상관없네. 자네 얼굴이 또 붉어지는구먼.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하네. 서구는 애써 화제를 돌리며 두식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구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듬해 마을에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지요. 가뭄이 극심하던 여름, 마을 앞 개울물마저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애가 타서 매일 밤 기우제를 지내며 하늘만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서군의 우물만은 한 번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서군의 집 앞 텃밭만은 이슬이 유난히 많이 맺혀 채소가 시들지 않았지요. 거참 희한한 일이로다. 저 집만 어찌 저리 물이 마르지 않는단 말인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 집 며느리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니오? 설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아니 그럼 왜 유독 저 집만 물이 안 마른단 말이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두식은 이때다 싶어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이야기를 부풀렸습니다. 내 진작부터 알아봤네. 그 여인 뭔가 예사롭지 않다니까. 불도 뜨거운 물도 싫어하고 우물물은 절대 마르지 않고 말일세. 혹시 그 여인이 사람이 아닌 건 아닐까? 그 말을 들은 이들의 얼굴에 서서히 두려움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름은 그런 소문과는 상관없이 정순을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정순이 기침으로 밤새 잠 못 이루는 날이면 보름은 비싼 차가운 샘물을 떠와 수건에 적셔 이마에 올려주었지요. 신기하게도 그렇게 하룻밤만 지나면 정순의 기침이 눈에 띄게 가라앉았지요. 아가, 내 덕에 내가 이리 오래 사는구나. 정순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머니께서 강령하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합니다. 보름은 그렇게 말하며 다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늘 옅은 근심이 서려 있었지요. 서구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요? 어찌 이리도 나와 어머니에게 잘해주는 것이요?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한 그 물음이 서구의 가슴 속에 쌓여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음은 머지않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를 몰고 올 참이었습니다. 해가 바뀌어 정월 대보름이 되었지요. 백운골에서는 해마다 이날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달집 태우기를 벌였습니다. 논 한복판에 집과 나뭇가지를 쌓아 커다란 달집을 만들고 달이 뜨면 불을 놓아 한 해의 애군을 태워 보내는 풍습이었지요. 올해도 다들 나오시게. 특히 서군의 내외도 꼭 나오게나. 마을 이장이 집집마다 돌며 참석을 당부했습니다.
정순이 며느리를 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가야, 너도 함께 나갈 수 있겠느냐? 보름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제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야지요. 언제까지고 피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말 속에는 이제껏 쌓여온 마을의 의심을 풀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구는 그런 아내가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정 힘들면 무리하지 않아도 돼요. 괜찮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도 조금씩 견디는 법을 익혀가고 있습니다. 보름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뒤에는 여전히 옅은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보름 밤, 논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이리저리 뛰어다녔고 어른들은 저마다 술잔을 기울이며 덕담을 나누었지요. 드디어 달이 떠오르자 이장이 횃불을 들어 달집에 불을 놓았습니다. 자, 모두 소원을 빌며 애군을 태워 보냅시다. 거대한 불길이 순식간에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손을 모으고 소원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보름도 서구 곁에 서서 애써 불길을 바라보았지요. 그런데 불길이 치솟을수록 보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몸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소? 서구가 걱정스레 물었지만 보름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그러나 불길이 거세지며 열기가 더욱 뜨거워지자 보름은 결국 그 자리에서 비틀거리고 말았습니다. 여보, 서구가 황급히 아내를 부축했습니다. 그 순간 곁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저것 보게. 불 앞에서 절이 쓰러지다니. 역시 뭔가 이상한 게 틀림없네.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금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서구는 급히 아내를 부축해 논둑 뒤편 그늘로 데려갔습니다. 그늘에 이르러서야 보름의 안색이 서서히 돌아왔지요. 미안합니다. 제가 괜한 짓을 하여 또 소란을 만들었군요. 보름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탓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너무 야박한 게지. 서구는 아내를 다독이며 애써 화를 사겼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후 사람을 정순이 말없이 맞아 주었습니다. 아가야, 고생 많았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내 마음을 안다. 정순이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아주자 보름은 결국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 밤 세 식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래도록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일로 마을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두식은 그날 이후 더욱 자주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부풀렸지요. 내 그럴 줄 알았네. 불 앞에서 그리 쓰러지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인가. 김첨지 어른 말씀대로 그 집안에 필시 무슨 화가 미칠 것 같으.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마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 무렵 정순의 병세는 다시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찬 바람이 매서운 봄밤이면 정순의 기침 소리가 온 집 안에 울려 퍼졌지요. 보름은 매일 밤 한숨도 자지 않고 시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서구는 마을의 흉흉한 소문과 어머니의 병세, 그 두 가지 무게에 짓눌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살얼음은 머지않아 완전히 깨져버리고 말참이었지요. 그해 봄, 마을 끄트머리에 사는 과부 사머리네 형편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아비를 여의고 어린 자식 셋을 홀로
키우던 사머리는 그의 흉작으로 끼니조차 잊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사머리네 오늘도 굶었다더군. 어린 것들이 배를 골고 있다지 뭔가. 마을 안악들이 안타까워하면서도 저마다 형편이 넉넉지 않아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뒤부터 사머리네 집 앞에는 밤마다 곡식 자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누가 갖다 놓은 것이람. 사머리는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그 덕에 아이들을 굶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 곡식은 보름이 밤마다 몰래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곡식 자루 하나만 더 챙겨 주십시오. 보름이 넌지시 부탁하면 정수는 두말 없이 곳간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야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 아니겠느냐. 정수는 며느리의 그런 마음 씀씀이를 볼 때마다 흐뭇해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온 뒤로 우리 살림도 늘고 마음도 넉넉해졌구나. 어머니께서 저를 딸처럼 아껴주신 덕분입니다. 보름은 그렇게 말하며 다정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이 일은 오랫동안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사머리가 우연히 자루를 놓고 가는 이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어머, 저 옷자락은 서군의 며느리가 아닌가. 사머리는 다음 날 보름을 찾아가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낭자, 그동안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신 은인이 낭자였군요.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별 말씀을요. 그저 어려운 처지에 조금 보탬이 되었을 뿐입니다. 낭자에 대해 이상한 소문이 도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허나 저는 낭자의 마음을 잘 압니다. 낭자처럼 마음 고운 이가 어찌 나쁜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사머리는 그 뒤로 마을에서 보름을 두둔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들 함부로 말들 하지 마시오. 그 낭자가 우리 아이들을 굶기지 않게 해준 은인이란 말이오. 사머리가 그렇게 나설 때마다 그나마 마을의 흉흉한 소문이 조금은 누그러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두식과 김첨지가 퍼뜨린 의심의 불씨는 좀처럼 완전히 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불씨는 더 큰 불길이 되어 마을 전체를 삼킬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해 가을, 이웃고을에서 온 포목상 하나가 백운골 장터에 좌판을 벌였습니다. 보름이 짠 배가 워낙 곱다는 소문을 듣고 일부러 먼 길을 찾아온 상인이었지요. 이 배 말입니다. 어디서 이리 고운 것을 구하셨습니까? 상인은 배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제 아내가 짠 것입니다. 서구가 대답하자 상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상하군요. 제가 젊었을 적 다른 고을에서도 이와 똑같은 결의 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을에서도 어느 날 호련히 나타난 여인이 이런 배를 짰다더군요. 한데 그 여인은 몇 해 뒤 겨울 눈 속으로 호련히 사라져 버렸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에 서구는 순간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 여인은 어찌 되었다고 합니까? 낸들 알겠습니까? 그저 사람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전해질 뿐이지요. 다만 그 마을 사람들이 하던 말이 약조를 함부로 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조를 지키지 못하면 그 여인들은 반드시 눈 속으로 돌아간다고 말입니다. 상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별 뜻 없이 다른 손님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서구의 마음에는 그 말이 깊이 박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서구는 잠든 보름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지요. 만약 저 상인의 말대로 당신도 언젠가 눈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면.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서구는 저도 모르게 아내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지요. 보름은 잠결에도 그 손길을 느꼈는지 살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구는 그 미소를 보며 다시 한 번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 약조를 지킬 것이다. 당신을 지킬 것이다. 하지만 사람의 다짐이란 것이 거센 풍파 앞에서는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 서구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다짐이 시험대에 오르기까지 이제 그리 오랜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백운골의 낯선 스님 한 분이 시주를 받으러 들렀지요. 행색은 남루했으나 눈빛만은 형형한 노스님이었지요. 법명을 해운이라 하는 이 스님은 마을을 두루 돌며 하룻밤 묵을 곳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서군의 집에서 하룻밤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공양 잘 받았습니다. 이 댁에 참으로 맑은 기운이 감도는군요. 해운 스님이 저녁상을 물리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순이 반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그저 형편 어려운 살림일 뿐이지요. 그런데 스님의 시선이 문득 보름에게 가 닿더니 한참을 머물렀습니다. 보름은 그 시선에 어쩐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녁 공양을 마친 뒤 스님은 서구를 따로 불러 마당으로 나갔지요. 이보시게 자네 부인 말일세. 스님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오랜 세월 산천을 떠돌며 이런저런 인연을 많이 보아왔네. 자네 부인에게서 인간의 것이 아닌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구먼. 서구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스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놀랄 것 없네. 나쁜 기운이 아니니 말일세. 다만 한 가지 자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네. 무엇이든 말씀해 주십시오. 약조란 것은 지키는 이의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이미 반쯤은 깨어지는 법일세. 부디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시게. 그리한다면 자네 부인도 자네도 모두 무탈할 것이야. 그 말을 남기고 스님은 이튿날 새벽 일찍 길을 떠났습니다. 서구는 스님이 남긴 말을 곱씹으며 한참을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약조를 지키는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 이미 반쯤은 깨어진다라. 그 말은 마치 앞으로 닥칠 일을 미리 알고 하는 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서구는 그 뒤로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을에서 누가 아내에 대해 캐물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으리라 몇 번이고 다짐했지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다짐만으로 늘 굳건할 수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병세가 나빠지고 마을 사람들의 의심이 깊어질수록 서구의 마음속에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아내가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해야 하나. 혹여 그 정체가 밝혀지면 어머니와 나는 또 어찌 살아가야 하나. 그런 불안한 생각들이 밤마다 서구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마침내 술기운을 빌려 터져 나온 것이 바로 그 시험이 있던 날 밤이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마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졌지요. 장터 옆 곳간에서 불이 났다는 다급한 외침이 온 마을을 뒤흔들었습니다. 불이야, 곳간에 불이 났다. 사람들이 물동이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해 겨우내 거둔 곡식이 고스란히 그 안에 쌓여 있었으니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다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보름이 곳간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보름아, 위험하다. 가지 마라. 정순이 놀라 소리쳤지만 보름은 아랑곳하지 않고 불길 속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때 아닌 한방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끝자락, 그것도 대낮에 눈이 내린다는 것은 참으로 기이한 일이었지요. 눈발은 삽시간에 굵어져 불길을 덮어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얼떨떨한 얼굴로 하늘과 곳간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조화란 말인가? 누군가 넋 나간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은 하늘에서 내리는 때 아닌 눈을 보며 손뼉을 치며 좋아했지만 어른들은 그저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살다 살다 이런 조화는 처음 보는구먼. 저 여인이 나타나기 무섭게 눈이 내리다니 이것이 우연일 리가 있나. 사람들의 웅성거림 속에서도 눈발은 그치지 않고 곳간을 뒤덮었습니다. 불길은 곧 잦아들었고 곳간의 절반은 겨우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지요. 그 자리에 있던 보름은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었지요. 이 일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져 나갔습니다. 그 여인이 나타나자마자 눈이 내렸다지 뭔가. 내 그럴 줄 알았네. 그 여인 필시 예사 사람이 아닐세. 두식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진작부터 말하지 않았소이까. 그 여인은 분명 사람이 아니오. 불을 꺼뜨리는 눈이라니 이게 사람의 조화겠소. 두식의 말에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날 밤 두식은 참지 못하고 몰래 서군의 집 뒤뜰로 숨어들었습니다. 방문 틈으로 안을 엿보니 보름이 홀로 마루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달빛 아래 비친 보름의 모습은 사람이라기엔 지나치게 희고 서늘해 보였습니다. 저것은. 두식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보름이 고개를 돌려 두식이 숨은 쪽을 응시했습니다. 두식은 화들짝 놀라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쳤지요. 이튿날 두식은 마을 원로들을 찾아가 자신이 본 것을 낱낱이 고했습니다.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소. 그 여인은 달빛 아래서 사람 같지가 않았소이다. 원로들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그것 참 사실이 아니로구나. 자칫 마을에 화가 미칠지도 모르는 일일세. 저 여인이 정말 사람이 아니라면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될 일이지. 원로들은 서둘러 서구를 불러 자초지종을 캐물었습니다. 이복의 서구, 자네 부인에 대해 아는 대로 소상히 말해보게. 서구는 온몸이 떨려왔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제 아내는 그저 오갈 데 없어 저희 집에 온 사람일 뿐입니다. 허나 불을 끄는 눈이며 마르지 않는 우물이며 심상치 않은 일이 한둘이 아니지 않은가. 그것은 다 우연일 뿐입니다. 제 아내는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서구가 다급히 항변했지만 원로들의 표정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습니다. 자네가 그리 감싸고도니 필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로군. 우리 마을에 안녕이 걸린 일일세.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네. 그날 이후 마을에는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서구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한편 그 무렵 정순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고 있었지요. 가을부터 이어진 기침이 겨울 문턱에 이르러 더욱 심해졌던 것이지요. 어머니, 어디 편찮으신 곳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름이 매일 밤 정순의 곁을 지키며 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 갔습니다. 아가야, 나는 괜찮다. 그저 나이가 들어 그런 게지. 정수는 며느리를 안심시키려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미소 뒤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보름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서구는 마을의 흉흉한 소문과 어머니의 병세 사이에서 하루하루 애가 타들어갔지요. 그리고 그 불안은 머지않아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었습니다. 달집 태우기 사건 이후 마을 정자나무 아래서 긴급히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장을 비롯한 원로들과 두식, 김첨지까지 모두 한자리에 앉았지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마을에 큰 화가 미칠지도 모르오. 김첨지가 근엄한 척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 앞에서 쓰러지고 우물은 마르지 않고 달빛 아래 사람 같지 않은 모습까지. 이만하면 그 여인의 정체를 확실히 밝혀야 하지 않겠소이까. 두식도 옆에서 거들고 나섰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결코 예사실이 아닙니다. 이장은 팔짱을 낀 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허나 그동안 그 며느리가 마을에 해코지를 한 적은 없지 않소. 오히려 곳간 불도 꺼 주었고 은근히 어려운 이웃도 도왔다는 말이 있소만. 최 노인이 곰방대를 물고 나지기 말을 보탰습니다. 이보게들 옛말에 이르기를 산신령의 자손을 함부로 대하면 화를 입는다 하였네. 섣불리 몰아붙이기보다는 신중히 생각해 볼 일일세. 하지만 김첨지는 완강했습니다. 노인장, 그리 태평하게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 안위가 걸린 일이오. 사람이라면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도 아무렇지 않을 것 아니겠소. 그것으로 정체를 확인하고 결백이 밝혀지면 그때 가서 사과하면 될 일이오. 사람들은 저마다 웅성거리며 갑론을 박을 벌였습니다. 결국 다수의 뜻에 따라 사흘 뒤 서군의 집으로 몰려가 시험을 치르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 소식은 곧바로 서구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나. 서구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아내가 사람이 아니라면 그 시험에서 어찌 될 것인가. 하지만 그날 밤의 비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벗들과 이웃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되고 만다. 서구의 마음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서구는 답답한 마음에 홀로 주막을 찾아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오늘만큼은 취해서라도 이 근심을 잊어야겠다. 평소 술을 즐기지 않던 서구였지만 그날만큼은 잔을 거듭 비웠습니다. 그렇게 얼큰이 취한 채 집으로 돌아온 것이 사흘 뒤 그 소란의 자리였습니다. 며칠 후 마을 원로들과 사람들이 서군의 집 앞으로 몰려들었지요. 그 선두에는 두식이 서 있었습니다. 보름이라는 여인은 당장 나와 정체를 밝히시오. 누군가 대문 밖에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서구는 황급히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짓들이십니까? 이복의 서구, 우리도 이러고 싶지 않네. 허나 마을에 안녕이 걸린 일일세. 원로 중 한 사람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도 아무렇지 않을 게 아닌가. 그러니 저 여인이 정말 사람인지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소. 사람들 손에는 이미 펄펄 끓는 물이 담긴 가마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구는 그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안 됩니다. 제 아내는 그저 몸이 약할 뿐입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보름이 조용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여보, 안으로 들어가시오. 내가 알아서 하겠소. 서구가 다급히 아내를 막아섰지만 보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나서겠습니다. 보름의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지요. 보름 낭자, 정령 사람이 맞다면 이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 보시오. 두식이 가마솥을 가리키며 다그쳤습니다. 보름은 가만히 가마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시선이 보름에게 쏠렸지요. 서구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만약 정말로 사람이 아니라면 저 손이 차마 끝까지 생각을 잊지 못한 채 서구는 저도 모르게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잠깐만 멈추시오. 서구가 다급히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술기운이 남은 목소리로 보름을 향해 묻고 말았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 주시오. 당신은 대체 누구요? 혹시 그날 밤 산에서 나를 구해준 그 여인이 맞소? 그것은 그날 밤 이후 단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 없던 물음이었습니다. 동시에 그것은 여인과의 약조를 스스로 깨뜨리는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서구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아차 싶었지만 이미 늦어버렸지요. 보름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군요. 보름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보다 짙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하오. 나는 그저. 서구가 다급히 손을 뻗었지만 보름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께 지켜달라 부탁드린 것은 그저 이 약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도 어려운 일이었습니까? 보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 방울방울 떨어지며 그대로 얼음이 되어 마당에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광경을 보고 저마다 놀라 뒷걸음질을 쳤지요. 보았는가? 눈물이 얼음이 되다니. 역시 저 여인은 사람이 아니었어. 두식이 소리쳤고 마을 사람들은 겁에 질려 웅성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방 안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름아, 깨 있느냐? 정순이 힘겹게 몸을 일으켜 마루로 나오다 그만 힘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서구가 놀라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보름 또한 그 모습을 보고 황급히 정순 곁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정순의 숨소리가 가늘게 이어지다 이내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도 순간 술렁임을 멈추었습니다. 보름은 떨리는 손으로 정순의 손을 붙잡았지요.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결심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떠나야 할 때가 온 모양입니다. 보름이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요. 당신마저 떠나면 나는. 우리는 어찌하란 말이오. 서구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하늘에서는 다시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보름의 슬픔이 하늘에 닿은 것만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이었지요. 보름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에서 낡은 저고리 한 벌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날 밤 동굴에서 서구가 덮고 있던 바로 그 저고리였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니까? 보름이 눈물 어린 눈으로 서구에게 물었습니다. 서구는 그 저고리를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그 동굴의 여인이 정말 당신이었구려. 그렇습니다. 저는 뒷산에 사는 선녀였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습니다. 보름은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본디 사람이 아니라 겨울산을 지키는 산신령의 딸이었습니다. 하늘의 법도에 따라 저희는 인간의 눈에 함부로 모습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 오는 밤, 저는 눈구덩이에 빠져 죽어가는 한 나무꾼을 보았습니다. 차마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법도를 어기고 그를 구해 주었지요. 하지만 하늘의 법도를 어긴 죄로 저는 그 길로 인간 세상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인간으로 살되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구해준 이가 그 밤의 일을 끝까지 비밀로 지켜준다면 저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허나 그 약조가 깨지는 순간 저는 다시 산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운명이었지요. 보름의 고백의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낭자는 이제 다시 산으로 돌아가야 한단 말이오? 원로 한 사람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보름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조가 깨졌으니 이제 이곳에 더는 머물 수 없습니다. 그동안 곳간에 불을 꺼들인 것도 우물이 마르지 않게 한 것도 다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댁에서 받은 정을 조금이나마 갚고 싶었을 뿐입니다. 보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언젠가 이 정체가 밝혀지면 저를 향한 그 따뜻한 마음들이 모두 두려움으로 변할까봐. 그래서 더욱 숨기고 더욱 조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군요. 그 말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 몇몇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도식 또한 자신이 그토록 캐고 다녔던 진실 앞에서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서구는 어머니를 부축한 채 눈물을 쏟았지요. 내 잘못이요. 내가 약조를 어겼으니 벌을 받는다면 나 혼자 받아야 마땅하오. 어찌 당신이 홀로 그 벌을 짊어져야 한단 말이오. 서구는 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부디 가지 마시오. 당신이 없으면 나도 어머니도 살아갈 수가 없소. 그 순간 정순이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며 힘겹게 손을 뻗었습니다. 보름아, 이리 가까이 오너라. 보름이 황급히 정순 곁으로 다가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가 그동안 나를 친딸처럼 보살펴 준 것을 내 다 알고 있느니라.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말거라. 정순의 목소리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어머니,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견뎌 주십시오. 보름이 흐느끼며 정순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눈발이 갑자기 거세지더니 마당 한복판에 눈부신 빛이 서리기 시작했지요. 사람들은 놀라 눈을 가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나직하지만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딸아, 어찌하여 이곳을 떠나려 하느냐. 그것은 다름 아닌 산신령의 목소리였습니다. 보름이 놀라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법도를 어긴 죄이오니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허나 소녀, 이곳을 떠나기 전 한 가지만 청하옵니다. 이 댁 어머니의 목숨만은 부디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산신령의 목소리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다시 나직이 이어졌습니다. 내 오랜 세월 인간 세상을 굽어보았으나 이토록 진실한 정을 본 적이 드물었느니라. 저 나무꾼은 목숨을 구해준 은혜를 잊지 않았고 죽음 앞에서도 너를 지키려 하였다. 또한 저 어미는 너를 친딸처럼 아끼며 진심으로 대하였다.
이 정성이면 하늘의 법도 또한 굽어 살필 만하지 않겠느냐. 그 말과 함께 눈부신 빛이 정순의 몸을 감쌌습니다. 순간 정순의 간에 달았던 숨소리가 점차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본디 하늘의 법도는 한 번 어기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이치이나 사람의 정성이 하늘을 감동시키는 일 또한 오래된 이치이니라. 내 너에게 마지막 기회를 내리노라. 산신령의 목소리가 다시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 나무꾼과 그 어미의 정성을 보아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제부터 너는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도 좋다. 그 말을 끝으로 빛은 서서히 사그라들었고 눈발도 잦아들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보름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지요. 차갑던 손끝에서 서서히 따뜻한 온기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 온기가 정말입니까? 보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서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뜨거운 것도 불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소. 이제 당신은 진정한 사람이 된 것이요. 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여보. 두 사람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더 이상 얼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두식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겐가. 두식은 뒤늦게 자신의 경솔함을 뉘우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보름 낭자, 내 그동안 자네를 의심하고 소문을 퍼뜨린 것을 용서하시게. 두식이 무릎을 꿇고 진심으로 사죄했습니다. 보름은 담담히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밀어 두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식 어른의 마음도 마을을 위한 것이었을 테지요.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그 너그러운 모습에 마을 원로들과 사람들도 저마다 부끄러운 낯빛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남을 의심하고 몰아붙였구려. 부디 용서하시게. 사람들은 저마다 고개를 숙이며 지난날의 소란을 사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의 소동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지요. 정순의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도, 하늘에서 산신령이 친히 목소리를 내린 것도 백운골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일이었지요. 세상에 우리가 신령님의 따님을 몰라보고 그리 함부로 대했다니. 사람들은 저마다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첨지 또한 그 광경을 지켜보고는 낯빛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가 괜한 앙심으로 무고한 사람을 몰아붙였구나. 김첨지는 뒤늦게 서구와 보름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 그동안 사사로운 마음으로 두 사람을 몹시 힘들게 했네. 부디 용서해 주게. 딸아이 혼사에 눈이 멀어 못할 짓을 하고 말았으이. 서구는 잠시 말이 없다가 이내 손을 내밀어 김첨지를 일으켰습니다. 어르신도 딸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리하신 것이겠지요.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오히려 어르신 덕에 제 아내에 대한 제 마음이 얼마나 굳건한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 말에 김첨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김첨지는 딸의 혼처를 다른 곳에서 구하였고 다행히 좋은 낭군을 만나 혼인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따금 서군의 집에 곡식이며 옷감을 보내며 지난날의 미안함을 대신 표하곤 했지요. 사머리도 그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낭자,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낭자처럼 마음 고운 분이
어찌 나쁜 존재이겠습니까? 사머리는 보름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이들을 살려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이제 저도 완전한 사람이 되었으니 앞으로도 함께 오래오래 지내십시다. 보름의 그 말에 사머리는 더욱 크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날 이후 보름을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건네게 되었습니다. 낭자, 그동안 우리가 몰라뵈어 미안했소이다. 아닙니다. 이제라도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보름은 너그러운 미소로 마을 사람들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백운골에는 예전보다 더욱 도탑고 화목한 인정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두식은 그 뒤로 서군의 집안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도왔지요. 이 사람아, 자네 부부 덕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좀 트인 것 같으이. 이제야 알겠네. 겉모습이나 소문만으로 사람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일세. 두식의 그런 뉘우침에 서구도 예정을 생각해 너그러이 웃어 보였습니다. 자네가 그리 깨달았으면 되었네. 우리 우정은 여전히 변함없지 않은가. 3월인의 아이들도 그 뒤로 무럭무럭 자라나 훗날 태어날 벼치와 자매처럼 어울리게 됩니다. 낭자 덕에 저희 아이들이 굶지 않고 이리 건강히 자랐습니다.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3월이는 그렇게 몇 번이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다시 예전처럼 허물없는 벗으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다만 두식은 그 뒤로 다시는 남의 이야기를 함부로 부풀리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몇 해 뒤 두식도 이웃마을 색시와 혼인해 자기 살림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부부를 보며 나도 사람 보는 눈을 키운 덕에 좋은 색시를 만난 게 아니겠나. 두식이 그렇게 말하며 껄껄 웃을 때마다 서구도 함께 웃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 뒤로 정순의 병세는 씻은 듯이 나아졌습니다. 겨우내 자리 보전을 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봄이 오자 밭일까지 거들 정도로 기력을 되찾았지요. 어머니, 이제 저도 온천물에 함께 몸을 담글 수 있겠습니다. 그해 여름, 보름이 활짝 웃으며 정순의 손을 잡고 온천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근 보름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상에 물이 이리도 좋은 것이었군요. 보름이 눈물 어린 눈으로 웃으며 말하자 정순도 함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곁에서 지켜보던 마을 안악들도 저마다 흐뭇한 얼굴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듬해 봄, 서구와 보름 사이에는 어여쁜 딸아이가 태어났지요. 정수는 손녀를 품에 안고 연신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 아이 이름은 눈이 그친 뒤 첫 햇살 같다 하여 벼치라 부르자꾸나. 그렇게 태어난 벼치는 무럭무럭 자라나 온 집안의 웃음꽃이 되었습니다. 서군의 살림은 나날이 번창하여 몇 해 지나지 않아 마을에서 손꼽히는 집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살림이 아무리 늘어도 서구와 보름은 예전처럼 어려운 이웃을 살피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지요.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것도 다 이웃들의 정 덕분이 아니겠소. 서구의 그 말에 보름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백운골 사람들은 종종 그의 겨울 이야기를 입에 올리곤 했습니다. 그 폭설치던 밤, 눈구덩이에 빠진 나무꾼을 구해준 여인 말일세. 그 정성이 하늘도 감동시켰다지 않은가. 사람이든 사람이 아니든 진심이 통하면 모지 이룰 것이 없다는 게지. 정자나무 아래 모인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그 저고리는 지금도 남아 있어요?
최 노인은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지금도 그 댁 장롱 속에 고이 간직되어 있다고 하더구나. 약속이란 그렇게 소중한 것이란다. 사람이든 하늘이든 정성으로 지킨 약속은 결코 저버리지 않는 법이야.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이 이야기를 두고두고 전하며 살았습니다. 벼치가 자라 어느덧 10살이 되던 해 겨울, 백운골에는 또다시 큰 눈이 내렸습니다. 아이는 마당에 소복이 쌓인 눈을 보며 신이 나서 뛰어놀았지요. 어머니, 저도 눈사람을 만들 것입니다. 보름은 그런 딸의 모습을 마루에 앉아 흐뭇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서구가 곁에 다가와 아내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습니다. 그해 그 폭설치던 밤이 떠오르는구려. 그러게요. 그날 밤이 없었다면 지금 이 순간도 없었겠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밭 위로 딸아이의 웃음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겨울 백운골에 내린 눈은 그 어느 해보다 포근하게 느껴졌지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정성으로 지킨 약속은 눈도 얼음도 녹이는 법입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에도 진심을 다해 지켜낸 마음은 결국 가장 큰 힘이 되어 돌아오는 법이지요. 그리고 남을 함부로 의심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진심을 들여다보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 합니다. 겉모습이나 소문에 휘둘리기보다 그 사람이 지금껏 보여 온 마음을 믿어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전해지는 진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